하고 계십니다. 이주봉 과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홍익병원의 이준모입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께 오늘 여러 가지 스타팅과 뇌졸중에 관한 이모저모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고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치료, 여태까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것과 스타틴을 사용할 때 임상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에 대한 컨선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스타틴 사용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잘 아시다시피 혈중에 높아진 플라즈마 LDL이 결국 인티마를 파고들어서 옥시데이티브 모디피케이션이 된 후에 그것을 포식하게 되는 마크로페이지가 결국에는 폼셀이라든가 패티 스트릭을 형성함으로써 결국에는 혈관의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것이 결국 혈관을 막는 그런 일련의 스펙트럼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이트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스트롬보틱 스트로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스트롬보스가 날아가게 돼서 먼 곳에 있는 것에 막히게 되면 엠볼릭 스트로크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달리라고 해서 사망하거나 혹은 장애로 살게 되는 연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그걸 달리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DM보다는 아래쪽이지만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세레브로바스큘라 디지즈의 달리가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당뇨와 리버시로시스가 순위를 바꾸는 그런 시기 동안에도 꾸준하게 계속 2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뇌졸중은 굉장히 컨선이 높은 그러한 디지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생활습관, 질병 이런 것들의 위험인자의 영향도가 어느 지역이 과연 클 것인가를 봤을 때 아시안, 또 차이나를 포함해서 아시안 지역도 상당히 붉은 적색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즈를 어떻게 프리벤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고지혈증의 레벨은 다른,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비만, 소디움 인테이크, 그 다음에 흡연, 채소 섭취 부족과 같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리스크 팩터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뇌졸중, 특히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스트로크의 서브 타입이 있는데 라지 아테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한 1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스몰 베셀, 카디오 엠볼릭, 그다음에 크리토제닉, 어덜 커즈스 같은 여러 가지 디지즈들이 모여져 있는 게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생기는 스트로크에는 그 포션이 비교적 아주 높지는 않아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고지혈증에 대한 그 디지즈 버든이 작게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뇌졸중 전체로 혹은 라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스트로크만 본다면 상당히 높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이상지질 혈증의 정의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LDL이 160, 중성지방이 200 이상, 혹은 HDL이 40 이하인 경우 중에 하나에 포함되면은 그것을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대한지질학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는 프레발런스고요. 쉽게 말해서 고혈압이 굉장히 높은 프레발런스를 하이퍼리피데미아보다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 막대는 그것의 현재 트리트먼트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혈압은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고지혈증은 42% 정도밖에 적절히 치료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디지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때 고지혈증이 상당히 중요한 스트로크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상지질 혈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modified 된 oxidized LDL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마크로페이지가 폼셀을 바꾸고 폼이 스트릭으로 바뀐다고 했지만 사실 마크로페이지는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처음에 애를 썼던 거죠. 네이티브한 LDL이 옥시다이즈드 LDL로 바뀌게 되면
리셉터를 발현을 시켜서 ROX1이라든가 CD36 같은 리셉터를 발현을 시켜서 해로운 옥시다이즈드 LDL을 빨리 잡아먹고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려고 잡아먹는데, 문제는 이 옥시다이즈드 LDL이 잘 디그라데이션이 되지 않고 결국에 마크로페이지를 폼셀로 변형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그 논문에서 보여주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함에 따라, 혈중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렐리티브하게 하트 디지즈가 같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보여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정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LDL은 리피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섭취돼서 장에서 ApoB48이라고 하는 킬로마이크론 형태로 혈중에 들어오게 되고, 혈중에서 간을 한번 거쳤다가 간에서 다시 ApoB100이라고 하는 것을 붙어있는 VLDL이라는 모양으로 혈중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대부분은 조직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간으로 다시 리업테이크가 되는데, 과잉된 이러한 LDL이 결국에는 페리페럴 티슈를 침범하게 되고, 특히 혈관에 침범하게 돼서 결국에는 아테로스클레로틱 체인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이 LDL을 낮춰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HMG-CoA 이니비터라든가 레이즈 체인지, 콜레스테라민 같은 약들,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에제티물 같은 약들, 그 외에도 뭐 파이브레이트 이런 약들도 또 많이 개발이 돼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약제들마다 LDL을 감소시키거나 TG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HDL을 증가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스트렝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이 LDL을 가장 많이 낮추는 이펙티브니스가 있는 반면에 파이브레이트라든가 나이아신은 TG와 HDL을 많이 건드는 그러한 이펙티브니스가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중의 레벨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웃컴이 제일 중요한데, CV 이벤트 리덕션의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할 때 선택하는 약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요. 이제 좀 이따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캐로티드 소노에 대한 그 핸선 워크숍도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스타틴을 사용을 하면서 캐로티드 인티마 메디아 시크니스 CIMT의 티크니스가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IMT를 기준으로 스트로크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이벤트를 서로 가늠하는 이게 일종의 마커 같은 그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CIMT를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스트로크라든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느냐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서 스타틴을 사용하는 분에서 CIMT 두께가 감소되는지를 본 이 연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였고요. 메테오 스터디에서 유의미하게 로스바스타틴 40mg를 쓴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리온 연구는 7테슬라 MRI를 이용해서 경동맥을 직접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런 사진처럼 절단면을 내서 같은 부위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 아테로마가 줄어드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그 네프로틱 스타틴을 사용할 때 그 리피드 리치한 네프로틱 코어가 감소되는 것을 그런 3D 렌더링을 통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노란색 포션이 줄어드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CIMT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아웃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들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뇌졸중 1차 예방 연구와 2차 예방 연구를 통해서 1차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약을 씀으로써 스타틴을 씀으로써 2차는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에게 스타틴을 씀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스트로크의 리커런스를 줄일 수 있느냐는 연구 모두 다 하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스타틴의 이펙티브니스가 모든 연구,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지 고지혈증의 가이드라인의 변천사는 1988년도 ATP1이 발표된 이후에 2004년도에 ATP3가 이제 나왔고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몇 차례 나오다가 2013년도에는 미국 신장학회에서 ACCHA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2014년도와 2013년도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013년도의 가이드라인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도의 가이드라인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very high 리스크 군부터 low 리스크 군까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반면에 2013년도 가이드라인은 스타틴을 사용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4개의 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임상적으로 CVD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혹은 LDL이 190 이상인 사람, 혹은 DM이 있으면서 LDL이 190 이하인 사람, 그냥 LDL이 190 이하인 사람, 이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언뜻 보면 베리 하이 리스크부터 모더레이트 리스크군까지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LDL을 어디까지 낮춰라가 아니라 어떤 포텐시의 스타틴을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개를 간략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LDL을 가이드라인의 모델로 제시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은 어떤 포텐시의 스타틴을 쓰는 것이 좋겠다. 뭐 사실 이리 맷이나 저리 맷이나 비슷한 얘기가 같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2개를 서로 다른 것을 보여줄 때는 우리로서는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스타틴을 어떻게 골라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비티미 22 트라이얼을 통해서 봤을 때 프라바스타틴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모더레이트 스타틴을 사용할 때보다 아토바스타틴 80이라고 부르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을 해서 LDL을 각각 82와 52까지로 차이나게 줄여놓고 봤는데도 빨간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올코스 모탈리티라든가 데스 레이시오가 P-밸류 0.05 이상으로 의미가 별로 없게 나왔다는 연구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LDL을 많이 낮춰놔도 결국 아웃컴에 큰 차이가 없네? 이러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LDL을 계속 낮추면 계속 좋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반쯤만 좋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효과가 없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프루브 스터디가 2015년도 NEJM에 발표가 됐는데요. 뒤에 이제 강동국 선생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 에즈티미브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서 그 킬로마이크론 형태의 그 콜레스테롤을 흡수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그런 약제를 이제 사용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모델을 보시게 되면 심바스타틴 40ml는 2분에 똑같이 투여를 하면서 한쪽 분에는 에제티미브라고 10mg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스타틴은 똑같이 줘봤다. 에제티미브를 줌으로써 LDL을 더 낮춰보겠다. 그리고 2분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보겠다. 이런 의도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뭐 에제티미브를 쓴 분에서 노란색 그래프처럼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진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를 봤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CV 데스라든가 MI라든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P-밸류 0.01로 의미 있게 에제티미브 애드온 그룹에서 좋았다는 것과 세컨더리 리절트를 봤을 때도 넌 페탈 스트로크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도 P-밸류 0.003으로서 에제티미브 부분이 좀 더 좋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LDL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낮추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 또 lower the better이라는 말이 아마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간에 많이 회자되던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어떠한 업데이트가 또 가이드라인이 나왔냐면 기존의 high to moderate intensity 스타틴을 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이젠 뭘 줘도 좋다. 줄 수 있으면 다 주되 쉽게 말하면 에제티미브 외에도 PCSK9 이니비터라고 하는 그런 약들도 사실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약을 줘서라도 더 낮춰보자.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옵셔널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로크를 보는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PCSK9 이니비터는 LDL을 우리가 간에서 포합할 때 LDL 리셉터가 같이 포합해서 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LDL 리셉터조차도 다 같이 디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근데 PCSK9이 LDL 리셉터에 붙게 되면 그것이 간 내로 이제 포합이 된 다음에는 디그라데이션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LDL 리셉터가 다시 리사이클이 되고 더 많은 LDL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LDL 리셉터를 분해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LDL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진 약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효과도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경구제가 발견되지
발표되지 않고 서브큐로 인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보험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것들도 좀 어떤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이제 코리안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 4판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스타틴을 써보자. 목표한 LDL에 도달을 하느냐, 도달하지 못했으면 에제티뮤브도 써보자. 에제티뮤브가 안 되면 PCSK9 이니비터도 써보자. 이러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lower the better이라는 말이 현재로서는 가장 아직까지는 효과가 유효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타틴을 사용할 때 컨선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스트로크를 보는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이도즈 스타틴을 마음껏 쓰고 싶은데 쓰다가 출혈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걱정이고, 실제로 스파클과 HBS 스터디 대단히 연구고 하이도즈 스타틴을 사용해서 아웃컴을 보는 연구였는데 서버 어널러시스에서 녹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오른편으로 데비에이션이 된 ICH 리스크가 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사실 한동안 상당히 두려워서 스트로크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틴을 다시 하이도즈에서 모더레이트 도즈로 좀 줄이는 성향을 보였었는데, 이제 서버 어널러시스 또 레포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스파클 스터디에서 인롤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헤모레직 스트로크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인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또 하이퍼텐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ICH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또 논문이 나와서 또 이 논문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안심을 하고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CH가 생겼을 때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아웃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ICH가 생기게 되면 그 헤모레이지 이 부분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타틴의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통해서 결국 헤모레이지 버든이라든가 헤모레이지 스트로크의 아웃컴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포트가 된 논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로스바스타틴 20mg와 플라세보를 비교해서 어큐트 ICH가 생겼을 때 스타틴을 사용해 봤을 때 아웃컴이 훨씬 더 좋았다는 논문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스타틴을 쓸 때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이 투 로우 스타틴을 써보고 또 스타틴의 특성상 친수성 혹은 친지질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틴을 분리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스터디 그룹에서. 그랬더니 왼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는 하이 투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을 썼을 때의 군을 비교한 건데 ICH 레이쇼가 서로 군 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오른쪽 박스, 보드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박스 안의 내용은 리포필릭한 스타틴을 사용한 군에서 좀 더 헤모레직 리스크가 증가되어 있고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래 그럼 스타틴을 쓰고 이미 하이 포텐시 스타틴을 써야 될 그런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하이드로필릭한 스타틴을 선용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낫겠다. 물론 여기에는 MRI를 보고 마이크로 블리딩이라든가 패밀리 히스토리라든가 하이퍼텐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슬의 볼러러빌리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습니다만은 딱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다이컴타마이즈 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서 아마 친수성 스타틴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틴을 쭉 나열을 해놓고 친수성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프라바스타틴과 로스바스타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날 임페어멘트는 사전의 연구 중에서 로스바스타틴 10, 아토바 20, 심바스타틴 40 정도면 뭐 그냥 한 모드레이트 정도의 스타틴 포텐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모드레이트 투 하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스타틴을 사용한 2년 후 신기능 저하가 보고됐던 사전의 논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피터 스터디라고 부르는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굉장히 대단히 연구라고 자평할 수 있는 이런 연구의 결과로는 로스바스타틴 20이면 굉장히 하이포텐시 스타틴이거든요. 이 정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최근 2014년도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근거로 레날 임페어멘트에 대한 컨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언셋 DM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컨선하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들도 임상에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피터 스터디의 또 서브 어널리시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DM이 발생했던 환자들을 쭉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리스크 팩터를 쭉 조사했더니 이미 메타볼릭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거나 impaired fasting glucose가 있었거나 BMI가 32 이상이었거나 HbA1c가 이니셜부터 6% 이상이었던 것 같이 앞으로 당뇨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스타틴을 동일하게 썼을 때에 당뇨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우리가 스타틴만으로서 모든 DM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안전하게 가도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현재는 당뇨 환자들 혹은 당뇨 리스크군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컨선은 있지만 사용하는데 아무 제한은 없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오패시라든가 그다음에 헤파토톡시시티가 스타틴을 사용할 때 당연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오패시 중에서는 고령이나 여성 혹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이런 피할 수 없는 디지즈 때문에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이 사용하는 약물이 잘못돼서 마이오패시가 생기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서 CYP2, CA4로 대사되는 약물을 여러 가지 뒤에 나열했습니다만은 이런 약들과 스타틴을 같이 사용을 할 때 스타틴도 이 패스웨이로 대사가 되는 스타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타틴의 톡시시티가 올라가게 돼서 마이오패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거나 또 대부분의 많은 약이 CA4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패스웨이를 좀 다른 대사를 거쳐서 해소되는 그런 스타틴을 선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 중에 프로바스타틴이라든가 로스바스타틴은 투시나인 쪽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메인이 그래서 이런 쪽의 스타틴을 선택하면 드럭 인터랙션은 좀 적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이오패시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헤파틱 디스펑션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사들이 보는 그런 홈페이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컨선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답니다. 네이션와이드하게 스타틴 릴레이티드 뉴스를 아주 네거티브한 뉴스를 쫙 뿌렸을 때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뉴스를 뿌렸을 때 뉴트럴한 뉴스를 뿌렸을 때 환자들이 스타틴을 끊는 율이 거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죠. 결국 노세브 이펙트라고 해서 나쁘다 하면 점점 더 환자들은 그 약을 먹기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 입에서 나갔을 때는 더 환자들이 끊게 되는 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환자들이 스타틴을 끊게 되면 그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얼리 스타틴 디스컨티뉴에이션 분에서 그 스큐뮬레이티브 그 카디오베스쿨라 혹은 세레브럴 바스쿨라 이벤트가 증가되는 것이 레포트가 된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스타틴을 끊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이러한 스타틴에 대한 잘못된 오보가 대중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아웃컴은 결국 고스란히 대중들의 몫이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문을 참조해서 우리가 CCBB를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옳은 곳에는 정확하게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타틴은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이상지질 혈증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변화가 보이기 전인 투약 3일째부터 혈관 내피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콜레스테롤은 아직 변화가 안 되는데 혈관 내피의 기능을 보면 이미 혈관 내피가 잘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혈관 내피의 기능 펑션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는 스타틴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수치,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인 HSCRP라든가 콜레스테롤 레벨은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 끊자마자 갑자기 툭 그래프상 떨어지는 혈관 내피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보이는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스타틴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로어링 이펙트 말고도 여러 가지 플레오트로픽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베네핏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끊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악화는 굉장히 즉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걸 다 정리해서 스타틴 사용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스타틴을 사용하시길 일단 시작하게 되면 3일째나 혹은 늦어도 7일째부터는 콜레스테롤 레벨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되면 그 스타틴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이펙티브니스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약을 바꾸거나 시작을 하시게 되면 2주 혹은 조금 더 돼서 4주 정도 때에
검사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거는 새로 스타틴을 애드온하거나 체인지했을 때 얘기고, 통상적으로 일단 그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옵티멀하다면 3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심바스타틴 같이 좀 해플라이프가 좀 짧았던 그런 약들은 통상적으로 자기 전에 드시오라고 하는 것이 제 전공의 때도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오토바라든가 로수바, 피타바스타틴 같은 롱 해플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스타틴들도 이제 거의 클리니컬 필드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플라이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 아침에 투약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곧바로 혈관 내피에 디스펑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약물을 실제로 중단하게 되면 2, 3개월 후에는 대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에 높았던 수치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되면은 4배 이상 CVD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가 다른 약을 고른다든가 하이드로필릭한 스타틴을 고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세브 이펙트로 환자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스타틴을 잘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수 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룰 오브 6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토바스타틴 10ml에서 20, 40을 올리게 돼서 2배씩 올리게 되면 LDL 로링 이펙트가 2배 되지는 않죠. 처음에는 얼마가 됐다고 그걸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번엔 그거의 6%, 또 그 다음에 2배 올리면 그거의 6%밖에 로링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서 나와서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 따라 이제 스타틴 외에도 리피드를 로어링 시킬 수 있는 다른 에이전트를 애드온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뇌혈관 이상지질 혈증은 동맥경화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고 국내에서 아직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있으면서 뇌혈관 질환 1차 및 2차 예방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2018년도 코리안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컨선을 가지고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타틴을 사용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잘못된 막연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non-statin LDL lowering strategy, 예를 들어서 뒤에 말씀하신 에즈티미브 같은 그런 약제들을 애드온하는 것도 좋겠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시는 회사 측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로스바스타틴이 여러 가지 하이드로필릭한 그리고 또 패스웨이도 다르게 메타볼라이즈 되는 그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스바스타틴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초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강의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두 강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